깍두기 일이 원펀치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사무실 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다. 그때 깍두기2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도대체 어떤 놈들입니까? 어떤 놈들이 겁도 없이 형님을 습격한 겁니까? 내 당장에 그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오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들입니까, 형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동생들을 향해 깍두기 1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사나이 이 정도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호들갑 떨지 말고 그만해라. 그놈들도 많이 묻다 아이가. 깍두기 1의 말에도 깍두기 2는 흥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었다. 형님, 이 와중에도 농담이 나오십니까? 도대체 어떤 놈들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형님은 이렇듯 마초 기질이 철철 넘치는 남자 중에 상남자였다. 이런 남자를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깍두기2는 생각했다. 사무실을 나온 깍두기2는 담배 한 까치를 꺼내물며 생각했다. 형님을 습격한 인원은 적어도 20명 이상. 형님 옷이 저 정도로 누더기가 된 것을 보면 하나같이 연장으로 무장한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형님이 저 상태로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면 놈들은 최소한 중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깍두기2는 이를 갈며 말했다. 동생들을 풀어서 어디 박살난 조직들이 있나 찾아볼까? 그렇게 뒤지다 보면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찾기만 하면 그런 놈들은 아주 씨를 말리고 말 테다. 그런데 형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깍두기2는 입에 물었던 담배를 땅바닥에 패대기 치며 말했다. 젠장! 그렇다고 형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없고. 깍두기2는 주먹으로 벽을 치며 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오늘의 일을 잊어버리겠다는 건 아니었다.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오면 반드시 형님의 복수를 하리라. 깍두기2는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었다. 한편 퇴근에 돌아온 나는 제로원이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그동안 미뤄왔던 책 정리를 다시 시작할 생각이었다. 제로원에게 시킬까도 생각해봤지만 책을 좋아하는 나는 책장을 손수 정리하기로 했다. 특히 거실에 있는 책들은 책을 잡았을 때의 고풍스러운 질감과 무게감이 무척 마음에 들었었다. 제로원, 커피 한 잔만 부탁할게. 내 말에 제로원은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주인님. 커피는 여왕님이 선전하는 커피 믹스 2개를 동시에 탄 뜨거운 커피로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놀랬다는 표정과 함께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그런 나를 제로원이 바라보고 있었다. 제로원의 모습은 여전했지만 제로원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들떠 있었다. 다음 주면 제로원이 온 국민 퀴즈쇼에 참가하기 때문이었다. 이미 1등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그리고 상금 역시. 상금은 모두 제로원을 위해 쓸 계획이었다. 일부만 빼고. 제로원이 대출금은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차도 한 대 사달라고 할까? 그리고 여행도 한번 다녀오면 좋겠지? 이왕이면 세계 여행으로. 이것이 내 솔직한 심정이었다. 처음엔 이러지 않았는데 견물생심이라고 했던가?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수중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부자가 된 기분이 들었다. 제로원이 집안 정리를 하는 동안 나는 책장 정리를 시작했다.
나는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책을 꺼내 먼지를 털고 내용을 확인한 후 다시 제자리에 꽂아 넣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맨 하단 구석진 쪽을 정리할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앞줄에 있는 책 뒤쪽으로 또 다른 책들이 숨겨져 있는 게 보였다. 이게 뭐지? 나는 앞쪽에 있는 책을 먼저 끄집어내고 뒤쪽에 감춰져 있던 책 중 한 권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막 책을 펼치려는 순간 제로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책을 막 펼치려던 내 시선이 제로원을 향했다. 제로원,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알아? 제로원은 잠시 망설이는 듯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박사님의 연구 자료집입니다. 아마 저와 관련된 기록일 것 같습니다. 좀 전과는 달리 제로원의 목소리가 깊게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제로원, 네가 원치 않는다면 이 책을 읽지 않을게. 나는 원래 있던 자리에 책을 다시 집어넣으려 했다. 바로 그때 제로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인님, 잠시만요. 제로원은 아주 잠시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제로원이 나에게 한 발 다가서며 말했다. 저도 그 책의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저에 대한 내용일 거라고만 짐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의 시작과 저의 끝이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짐작할 뿐입니다. 박사님께서는 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나는 들고 있던 책을 보며 말했다. 그럼 같이 보는 게 어때? 제로원, 너에 관한 내용이라면 너도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저에겐 이미 박사님에 대한 기억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박사님은 제가 알고 있는 박사님이 아닙니다. 전 제 기억 속에 있는 박사님만 기억하고 싶습니다. 대신 주인님께서 그 책을 보시고 저를 더 잘 보살펴 주세요. 그러는 게 좋겠어요. 잠시 제로원을 바라보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첫사랑은 기억 속에 남아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나는 책장 모퉁이에 기대 앉은 채 책을 읽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제로원에 관한 내용이며 동시에 윤필상 박사의 일기이기도 했다. 내용에 의하면 제로원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예측 프로그램과 진화 프로그램이었다. 둘 중 한 가지만 가동 시에는 일반 고성능 컴퓨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두 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가동된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졌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사람의 감정을 예측하고 선과 악, 득과 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어떤 집단의 전체적인 흐름을 예측할 수 있었다. 실험은 성공적이었지만 박사는 무슨 이유인지 프로그램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연구실을 빠져나와 세상으로부터 숨어버렸다. 그렇게 박사의 연구는 박사와 함께 영원히 사라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고독과 외로움이 박사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윤 박사는 1년 동안 예측 프로그램과 진화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구분짓는 연구에만 몰두했다. 연구에 성공한 윤 박사는 모니터 화면에 예측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시행 초기 어눌하던 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뜻과 의미가 뚜렷해졌다. 그리고 1년 만에 대화 수준은 초등학생 수준에 이르렀다.
예상보다 발전 속도가 너무 빨랐다. 윤 박사는 주인인 자신의 허락 없이는 결코 진화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없게 만들었다. 드디어 윤 박사는 자신의 전공 분야인 로봇 기술을 예측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에 예측 프로그램이라는 이름 대신 제로원이라는 새로운 코드 번호를 붙여주게 되었다. 제로원이라는 이름을 얻고 인간의 형상을 갖춰갈수록 박사는 광적인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글을 읽어 내려가던 나는 어쩌면 이때 이미 박사는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던 나는 고개를 들어 제로원을 바라보았다. 제로원은 두 무릎을 폭에 안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엄마에게 꾸지람을 들은 어린아이처럼 풀이 죽어 있었다. 박사는 마지막 순간 제로원을 부정했다. 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제로원을 파괴할 수는 없었다. 박사에게 있어 제로원은 이미 어머니이자 아내며 딸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수록 박사의 광기는 더해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박사는 연구실을 통하는 모든 전원을 끊었다. 그리고 박사는 마지막으로 시간이 제로원을 죽일 것이다 라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의 글을 남기지 않았다. 내가 마지막 구절을 읽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도 모르게 욕지거리가 튀어나오고 말았다. 이런 미친 사이코 또라이 녀석, 자기가 뭔데 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신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보지? 태어난 이상 누구나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누구한테나 생명은 소중한 거라고. 누구한테나. 아직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며 제로원이 말했다. 주인님, 맛있는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그런 제로원을 보며 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커피는 됐고 차가운 얼음물 한 잔만 부탁해. 알겠습니다, 주인님.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차가운 얼음물 한 잔 준비하겠습니다. 왠지 제로원의 목소리가 밝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낮에 읽었던 박사 연구 자료집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떠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사는 스스로를 창조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러기에 파괴 역시 자신의 권능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자기가 만든 덫에 자기 스스로가 빠져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정의라는 덫이었다. 박사는 자신이 죽고 없는 세상에 미완성인 제로원만 두고 갈 수는 없었다. 그건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도록 끔찍한 일이었을 것이다. 결국 박사는 제로원의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결국 제로원은 운영 프로그램만 남게 되었다. 그렇다고 박사가 제로원을 온전히 기계로 여긴 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박사는 외롭고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되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박사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권능을 휘두르지 못했다. 정말 권능을 휘두르려 했을까? 어쩌면 이런 결말을 원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세상에 혼자 남게 된 제로원은 최소한의 전력으로 자신을 보살피며 자신의 주인인 박사가 돌아오기만을 그 긴 시간 동안 홀로 기다리고 있었다. 박사는 왜 전기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을까? 틀림없어 박사는 제로원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갑자기 무겁던 마음이 따스하게 느껴졌다. 그로부터 며칠 후
예상대로였다. 제로원은 예선을 압도적인 점수차로 통과했다. 이제 일주일 후에 열리는 최종전에서 마지막 20문제만 맞추면 10억 원의 상금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상황이 예상치 못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제로원이 공중파를 탄 이후 대한민국은 제로원 열풍에 휩싸이고 있었다. 매스컴들은 경쟁적으로 미모를 겸비한 천재소녀 제로원이라는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터뜨리기 시작했다. 나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고 말았다. 어떡하면 좋지? 이러다 들통나는 거 아니야? 어쩐지 일이 너무 술술 풀린다 했어. 그때 TV 출연만은 못하게 끝까지 말렸어야 했는데 이 바보 멍청이. 나는 두 손으로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런 나를 보며 소영이가 한 말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다. 빨리 인터넷이나 확인해봐. 지금 인터넷에서 제로원의 신상을 터느라고 난리가 났어. 내가 조금 보다 왔는데 장난이 아니라니까. 인터넷에서 신상을 털고 있다는 말에 나는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 무서운 해커들이 신상 털기를 시작했다면 제로원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였다. 내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자 내 곁으로 다가온 제로원이 나를 위로하며 말했다. 주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제 예측 범위 안에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잘 해결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울상이 된 얼굴로 제로원을 보며 말했다. 정말? 진짜 그렇게 될까? 나 너무 무서워. 우리 이러다 깜빵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제로원?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정말 제로원의 말대로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었다. 처음에 호기심과 시기심이 뒤섞였던 시선들이 점점 제로원을 이해하고 감싸주려는 쪽으로 여론이 바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여론을 바꾸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제로원에 관한 신상 털기에 열을 올렸던 해커들이었다. 그들은 신상을 터는 과정에서 제로원이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과정에서 해커들이 오히려 제로원에 대해 깊은 연민과 애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나와 소영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새 녀석이 찾아왔다. 새 녀석들은 제로원을 보자마자 통곡하기 시작했다. 제로원 미안해. 난 그냥 네가 맑고 이쁘다고만 생각했어. 그런데 너한테 그런 아픈 과거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말하던 창배가 갑자기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나쁜 자식. 조실부모하고 힘들게 하버드대까지 입학했다가 휴학하고 모국이라고 찾아온 애한테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제로원을 가정부 부리듯 하다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나는 지금 창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듣지 못한 채 두 눈만 깜빡이고 있었다. 조실부모? 하버드대?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나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제로원을 바라보았다. 그런 나를 본 제로원이 막 뭐라고 대답을 하려 할 때 곁에 있던 소영이가 창배의 뒤통수를 후려치며 말했다. 너 바보야? 그런 말을 꼭 제로원 앞에서 해야겠어? 그리고 누가 그 사실을 몰라서 모르는 척하고 있는 줄 알아? 때로는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알량한 위로보다 더 나을 수 있어. 이 바보야. 그제서야 뭔가를 깨달은 창배가 제로원을 보며 말했다. 미안해 제로원. 내 생각이 짧았어. 친척인 건우가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겠지. 널 좀 더 편하게 대하려고 일부러 심부름도 시키고 그런 거였긴데 난 그것도 모르고 미안해. 말하던 창배의 목이 메어왔다. 건우가 어떤 놈인지는
창배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리숙할 정도로 착한 녀석, 그게 건우였다. 이런 창배를 바라보던 제로원이 말했다.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창배 오빠. 순간 오빠라는 말에 창배는 현기증 비슷한 것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좀 전의 슬픔은 간대였고 오빠라는 두 글자가 주는 달콤함만이 창배의 얼굴에 가득 묻어나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본 소영이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시간에 왜 왔는데? 소영이의 신경질적인 목소리에 창배가 화들짝 놀라며 말했다. 아, 그게 말이지. 이제 곧 결승이라고 해서 제로원 좀 도와주려고 왔지. 도와준다는 말에 소영이가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도와주긴 너희들이 뭘 도와줘? 방해나 안 하면 다행이지. 우리 지금 무지 바쁘거든? 그러니까 볼 일 없으면 그만 돌아가 줄래? 소영이 말에 창배의 입이 대빠른 튀어나왔다. 그리고는 무척이나 서운한 투로 얘기했다. 치사하게 너희들끼리만 이러기야? 우리도 제로원 도와줄 수 있다고.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끼워줘. 부탁이야, 제발. 창배 말에 소영이는 귀찮다는 투로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안 나가? 소영이 말에 창배가 이럴 줄 몰랐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치사하다, 치사해. 그래, 돈 앞에선 우정도 없다 이거지. 순간 창배 말에 소영이가 발끈했다. 돈 앞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제로원이 받을 상금 때문에 이러는 거였어? 이것들이 정말. 갑자기 소영이가 불같이 화를 내며 새 녀석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길 찾아온 이유가 제로원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그 잘난 상금 때문이었단 말이잖아.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소영이가 씩씩거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제로원, 나 물 한 잔만 갖다 줄래? 입을 반쯤 벌린 채 소영이를 바라보던 제로원이 대답과 동시에 주방으로 뛰어갔다. 여기 물 가지고 왔습니다, 언니. 물잔을 건네받은 소영이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말했다.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말해두겠는데 너희들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다들 죽을 줄 알아. 알았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소영이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TV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소영이 곁에서 신문을 보던 소영이 엄마가 사진에 난 제로원을 보며 말했다.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길 수가 있지? 인형처럼 정말 예쁘다. 엄마 말을 듣고 있던 소영이가 내뱉듯 말했다. 인형 맞아. 소영이 말에 엄마가 까르르 웃으며 말했다. 소영이 너 지금 질투하니? 엄마가 다른 여자가 예쁘다고 해서? 그 말을 들은 소영이가 발끈하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질투를 하긴 누가 질투를 한다고 그래. 소영이의 과한 반응에 소영이 엄마는 무엇이 그리도 재미있는지 연신 소영이를 놀려대고 있었다. 그때 할머니가 어깨 너머로 신문에 난 사진을 보다 깜짝 놀라며 말했다. 웜에 어쩜 이리도 똑같을 수가 있남? 할머니 말에 소영이 엄마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뭐가 엄마? 뭐가 똑같은데? 이 사진 말이다. 내가 아는 기생하고 똑같구먼. 기생을 엄마가 어떻게 알아? 왜 모르남? 기생집도 가봤는데. 엄마가 기생집은 왜? 거기서 설거지라도 하셨소? 미쳤남? 까마귀 노는데 백로는 가는 것이 아니다. 엄마는 일 도와주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기생집은 엄마가 왜 갔는데? 할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다 너 그 잘난 아버지 때문이 아니겠냐? 아버지가 왜? 소영이 엄마 말에 할머니는 한숨을 한번 길게 내쉰 후 말을 시작했다.
때마침 탐나는 땅이 나온 기라 고민 끝에 집에서 기르던 황소새끼 2마리를 팔기로 했지. 그런데 팔로 간 네 그 아버지가 돌아오질 않는 기라. 알아보니 어느 기생집에 엉덩이를 쳐박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기라. 미쳤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는 뭔 그래서가. 내가 그 기생집으로 쳐들어갔지. 막상 가서 보니 가관도 아니더라. 속옷까지 홀라당 털린 채 아예 그 집에서 머슴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이가.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처자식을 두고 그럴 수가 있어? 소영의 엄마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자 할머니는 그럴 수도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 집에는 매월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그 자태가 참으로 고왔다. 여자인 내가 봐도 마음이 동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 사내놈들이야 말해 못하겠노. 거기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못 다루는 악기가 없었지. 그런 매월이의 손목 한번 잡아보겠다고 가산을 탕진한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내가 네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올 때였다. 정자에서 풍류를 즐기고 있던 매월이가 나를 불러 세우는 기라. 아주머니,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이리 올라와 제 술 한잔 받으세요. 보시다시피 내가 자네에게 술값 지불할 처지가 못 되네. 그러니 자네 성의만 받음세. 내 말을 들은 매월이가 교소를 흘리며 말했지. 벗을 청해놓고 어찌 돈을 달라 하겠습니까? 그런 걱정일란 하지 마시고 이리와 제 술 한잔 받으세요. 그날 속을 하도 끓여서 그런지 목도 마르고 네 아버지가 이 기생집에 쏟아 부었을 돈을 생각하니 한 잔 정도는 얻어먹어도 무방할 듯 싶어 매월이와 마주 앉게 되었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그 자태가 참으로 곱더라. 계집인 내가 봐도 그리 고울 수가 없었다. 할머니 말을 듣던 소영이 엄마가 그런 게 어디 있냐는 듯 피식 웃으며 말했다. 말도 안 돼. 사람이 이뻐봤자 사람이지. 애미가 왜 너한테 실없는 소리를 하겠나. 네가 아직 진짜 고운 걸 보지 못해서 그렇다. 엄마, 그래서 어찌 됐는데? 어찌 되긴 술 한 잔 받아 먹었지. 그런데 한 잔을 마시고 보니 안먹음만 못하더라. 그런 내 표정을 읽었는지 매월이가 한 잔을 또 따라주려 하길래 얼른 옆에 있던 대접을 집어들었지. 잠시 대접을 바라보던 매월이가 웃는 듯 마는 듯 미소를 짓더니 대접 가득 술을 따라주더라. 그렇게 서너 잔을 마시자 이번엔 술 항아리를 통째로 가지고 오길래 아예 술 항아리를 통째로 들이켜버렸지. 그제서야 매월이도 놀란 듯 두 눈이 동그래지더구나. 잠시 나를 바라보던 매월이가 그 곱디고 온 손가락으로 육전을 집어 나를 먹여주더구나. 매월이의 고운 손끝이 내 혀와 입술에 맞닿을 때 참말로 달더라. 그때 내 마음이 동하더라. 내가 만약 사내였다면 아마 그날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났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소영이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말도 안 돼. 여자가 어떻게 여자한테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 아마도 술에 취해서 그런 거겠지. 아무튼 그렇게 술 한 잔 잘 얻어먹고 돌아왔다. 그래서 그게 끝이야, 엄마? 할머니는 어떤 모습을 떠올리는 듯 눈가가 촉촉히 젖어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월이가 죽었다는 소리가 들리더구나. 나는 미친년처럼 신발도 씻지 않은 채 매월이를 보려고 기생집으로 달려갔지.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내놈들이 문지방이 달도록 드나들더니만 죽고 나니 술시중 들던 곱슬머리 사내놈과 나 둘뿐이더구나. 그놈은 진짜 매월이를 사랑했던 것 같았지. 지놈 말로는
자기가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다니는 학상이라고 하던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할머니 말을 듣던 소영이 엄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왜 그런 데를 다니고 그러는 거야? 그야 아빠가 잘나서 그런 거지. 소영이 엄마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빠가? 어디가? 2년이 말본새 좀 보소. 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얼마나 멋졌는지 아나? 근동의 계집이란 계집은 네 아버지한테 시집가지 못해서 환장들을 했었다. 김서방하고는 차원이 달랐지. 김서방이라는 말에 소영이 엄마가 발끈했다. 엄마는 왜 김서방을 가지고 그래? 김서방이 어때서? 아빠보다 훨 잘생겼구만. 그 말에 할머니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웃기고 자빠졌네. 김서방 같은 얼굴은 한 수레를 실어다 줘도 나는 싫다. 기생오래비도 아니고. 엄마! 엄마와 할머니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소영이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던지 말던지 소영이 엄마와 할머니의 목청은 점점 더 높아만 가고 있었다. 예상대로였다. 최종 결승에 오른 제로원은 정말 압도적인 실력으로 온 국민 퀴즈쇼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그런 제로원을 보며 소영이가 말했다. 설마 했는데 제로원 저 계집애 정말 여우네. 소영이 말을 들은 나는 그게 무슨 말이냐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여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말에 소영이는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제로원이 문제 풀 때 못 봤어? 뭘? 제로원은 아는 문제를 틀릴 듯 말 듯 정말 아슬아슬하게 풀고 있잖아. 너야 제로원한테 눈이 팔려 잘 모르겠지만 여기 온 방청객들이 얼마나 간장을 졸이고 있는 줄 알아? 제로원이 문제를 맞힐 때마다 비명을 지르고 장난이 아니라니까? 정말 그 정도였어? 내 말에 소영이는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너도 만만치 않았거든? 소영이 말이 멋쩍어 나도 웃고 말았다. 그랬다. 제로원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면 손발이 오그라드는다 기분이 들었다. 더구나 제한 시간이 끝나가도록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면 얼마나 긴장이 됐던지 손이 땀으로 흥건할 정도였다. 모르긴 몰라도 제로원이 문제를 맞힐 때마다 대한민국 전체가 통째로 들썩였을걸? 그 정도로 제로원 저것이 보통 내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너도 너무 만만하게 대하지 말고 조심하란 말이야. 에이 설마. 나는 소영이 말을 그저 치기 섞인 농담 정도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제로원은 결국 우승을 차지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영이의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가 버스에 오르자 제로원을 알아본 시민들이 환호성과 함께 사진을 찍어대기 시작했고 간간히 사인을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제로원은 이미 스타가 되어 있었다. 며칠 뒤 드디어 제로원 이름이 통장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퀴즈쇼 우승 상금이 입금됐다. 나는 통장을 보며 뛸 듯이 기뻐했다. 도대체 동그라미가 몇 개야? 제로원, 나 정말 부자가 된 것 같아. 부자 기분을 이제 좀 알 것 같아. 그런 나를 보며 제로원이 말했다. 주인님 그렇게 기쁘세요? 응, 나 정말 기뻐. 나도 이렇게 기쁠 줄은 정말 몰랐어. 나 좀 속물 같다. 그치? 기쁠 때는 마음껏 기뻐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것엔 끝이 있는 법이니까요. 제로원 말에 나는 틀렸다는 듯 손가락을 좌우로 흔들며 말했다. 제로원, 그 말은 지금하고 어울리지 않아. 이럴 때는 기쁨은 영원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내 말에 제로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내 앞으로 문자 하나가 날아왔다. 귀하의 대출금 상환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나는 깜짝 놀라며 뛸 듯이 기뻐했다.
그때 나는 제로원이 독단적으로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대출금을 갚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뻤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나는 제로원을 보자마자 꼭 안아주며 말했다. 제로원, 대출금을 갚을 생각을 어떻게 한 거야? 천천히 갚아도 되는데 나 문자 받고 얼마나 감동받았는 줄 알아? 하마터면 울 뻔했다니까? 나는 어린아이처럼 제로원 앞에서 응석을 부리고 있었다. 그런 나를 보며 제로원이 말했다. 주인님께서 기쁘셨다니 다행입니다. 제로원의 말에 나는 화답이라도 하듯 말했다. 제로원, 너한테 필요한 부품부터 사지 그랬어.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님. 제 부품도 이미 주문을 했습니다. 아, 주문했구나. 잘했어, 제로원. 나는 몹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다. 그렇다고 대놓고 물어보기엔 왠지 마음이 불편했다. 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것처럼 제로원에게 물었다. 아참, 제로원, 그럼 이제 얼마나 남은 거야? 한 20% 썼나? 아니면 30% 정도 썼지? 내 질문에 제로원이 말했다. 한 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인님. 제로원의 말을 들은 나는 몹시 당황했다. 하지만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로원 대단한데? 농담을 진담처럼 얘기하다니. 하하하하. 하지만 그때 난 웃는 게 아니었다. 바로 그때였다. 제로원은 또다시 내 가슴에 커다란 대못을 받고 말았다. 농담 아닙니다, 주인님. 전 주인님 말씀대로 했는데 혹시 제가 잘못했나요? 제로원은 자신을 위해 쓰라는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분명했다. 그런 제로원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야. 잘했어. 내 말은 그러니까 잘했다는 말이었어. 하하하하. 나는 제로원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바람 빠진 풍선 마냥 맥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헛웃음을 흘리며 제로원이 차려준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고 있었다. 사실 무슨 맛인지 잘 모른 채. 그때 전화가 왔다. 창배였다. 창배야, 왜? 왜? 이 자식이 미쳤나? 내가 우승 기념으로 오늘 소 쏜다며? 그것도 한우 꽃등심으로. 그랬다. 어제 저녁 우승 기념으로 고기를 사기로 했다. 그것도 최고급 한우로. 나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그런 나를 제로원이 바라보고 있었다. 또다시 수화기 너머에서 창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어? 집에서 밥 먹고... 나는 말을 하다 급히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창배의 성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독화살처럼 날아들고 있었다. 이 자식이 미쳤나? 지금 혼자서 밥을 처먹고 있다고? 그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지금 우리 처지가 어떤 줄 알기나 해? 이런 정신 나간 놈 전화 끊자마자 당장 튀어오지 못해. 새 녀석들은 그날 저녁 한우를 먹을 생각에 퇴근하기가 무섭게 식당을 찾았다. 우선 소용이와 제로원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창가 쪽 제일 좋은 자리 두 곳을 차지했다. 건우 녀석이 사겠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결국 제로원 호주머니에서 나올 거라는 걸 세 녀석 모두 잘 알고 있었다. 능력도 없는 녀석이 이렇게 비싼 한우를 사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걸 보면 뭔가 수상하긴 한데. 창배의 말에 길수가 그것도 모르냐는 듯 말했다. 제로원 믿고 그러는 거지 뭐. 길수의 말을 들은 새 녀석은 갑자기 얼굴 표정을 굳히며 빠르게 눈빛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새 녀석들이 갑자기 얼굴을 맞댄 채 속삭이기 시작했다. 혹시 건우 그 자식 제로원의 상금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닐까? 창배 말에 현민이 말했다. 그럴 수도 있어. 제로원이 좀 착하고 순진해야 말이지. 건우 녀석이 달라고 하면 통장채로 주고도 남을걸?
그 말을 들은 길수가 말했다. 벌써 꿀꺽한 거 아닐까? 이렇게 고기를 사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걸 보면. 그 말을 들은 창배가 탁자를 내리치며 말했다. 제로원이 남이가? 차라리 우리 셋이서 제로원의 돈을 관리해주는 것이 어떻겠냐? 그 말을 들은 길수와 현민의 눈동자가 빛나고 있었다. 남의 돈을 관리해준다는 건 무지하게 귀찮겠지만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거다. 하지만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어? 안 그래? 둘은 이구동성으로 창배의 의견에 동의했다. 난 정말 건우가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제로원 돈을 욕심낼 수가 있지?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딱 건우 녀석을 두고 한 말이었네. 길수의 말에 창배가 거들고 나섰다. 어쩐지 제로원이 우승했을 때 건우 그놈이 지나칠 정도로 좋아하더라고.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현민이 말했다. 그날 건우보다 창배 네가 더 좋아했잖아. 생각 안 나? 너무 기쁜 나머지 옆에 있던 소영이를 끌어안았다가 소영이한테 맞아 죽을 뻔했잖아. 나도 소영이가 스킨십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그날 처음 알았어. 그때부터 나 소영이하고 안전거리 유지하잖아. 이런 어린 놈들하고 무슨 말을 하겠어. 소영이하고 나는 악수도 하는 사이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때는 소영이가 그날이라서 좀 예민했던 거야. 창배 말에 길수가 버럭 화를 냈다. 이 거짓말쟁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길수 말에 창배가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이게 바로 유부남과 싱글의 차이라는 거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여자들이 마법에 걸리면 우선 신경이 송곳처럼 날카로워지지.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며 폭발하기 일수다 이거야. 때로는 소영이처럼 폭력을 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여자 잘못은 아니잖아. 낳길 그렇게 태어난 걸 어쩌겠어.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과연 화를 낼 수 있을까?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남잔데 소영이보다 힘이 약하겠어? 싸움을 못하겠어? 그냥 남자니까 참아주는 거지. 길수도 그 말에 동의했다.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는데. 현민도 지지 않고 말했다. 나너 한편 새 녀석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카운터에 앉아있는 고깃집 사장이었다. 저 녀석들 도대체 정체가 뭐지? 금요일 저녁 황금 시간대 새 녀석이 찾아왔다. 자신들 외에 3사람이 더 온다고 했다. 그중 한 명은 대한민국이 떠들썩할 정도로 유명 인사라고 말하며 가게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큰 소리를 쳤다. 더구나 한우 꽃등심을 20인분이나 준비해달라고 했다. 긴가민가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가게에서 가장 좋은 창가 쪽 테이블 2개를 제공했다. 그런데 2시간이 넘도록 새 녀석은 테이블 2개를 끼고 앉아 잡담만 하고 있었다. 그 사이 식당 안은 인산인해였고 자리가 없어 돌아가는 손님이 속출하고 있었다. 당장에 새 녀석을 식당 밖으로 쫓아내고 싶었지만 그동안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 차마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내심은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젠장, 정말 일행이 오긴 하는 걸까? 고깃집 사장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추리닝 차림의 한 여성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미모가 가히 충격적이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일순간에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를 쫓기 시작했다. 그녀가 잠시 식당 안을 둘러보다 새 녀석이 있는 예약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고깃집 사장은 그녀가 가게로 들어오는 순간 그녀가 바로 새 녀석이 말한 유명 인사라는 사실을 첫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가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그녀에게서 어떤 서광 같은 것이 빛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그녀는 아름다웠다. 50평생 많은 손님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이었다. 고깃집 사장은 마치 사춘기 청년처럼 심장이 두근거림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소영이를 알아본 새 녀석은 반색하며 손을 흔들어대고 있었다. 여기야 소영아! 찾느라고 고생 많았지! 소영이는 새 녀석의 말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았다. 건우는? 지금 오고 있대. 좀 전에 통화했어. 잠시 테이블을 둘러보던 소영이가 말했다. 너희들 일찍 모이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래, 6시에 모이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건우 녀석이 약속을 까먹었더라고. 우린 그것도 모르고 2시간이나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이 녀석 오기만 와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약속을 까먹은 놈이나 2시간 동안 전화 한 번 안 하는 놈들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고플 텐데 너희들끼리 먼저 먹고 있지 그랬어. 돈 낼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시켜? 그럼 2시간 동안 눈칫밥만 먹고 있었던 거야? 에이, 소영이 네가 아직 우리를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어디 가서 눈칫밥 먹고 그런 사람 아니다. 이미 소스를 다 뿌려놨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바로 그때 거울을 보며 몸단장을 마친 고깃집 사장님이 다가와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저 주문은... 가까이에서 본 여인의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였다. 고깃집 사장은 메뉴판을 내밀며 곁눈질로 힐끔힐끔 소영이를 훔쳐보고 있었다. 소영이는 이런 사장님의 행동을 주문 좀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메뉴를 대충 훑어보던 소영이가 말했다. 삼겹살 주세요. 삼겹살이라는 말에 사장님의 얼굴에 당혹감이 일었다. 사장님은 옆에 있는 새 녀석을 보며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 듯 했다. 그런데도 새 녀석은 끝내 눈빛을 외면한 채 딴청만 피우고 있었다. 뭔가 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나마 유명인이 온다는 말은 지켜 다행이었다. 자리로 돌아온 고깃집 사장은 연신 소영이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영화가 아니면 드라마? 그것도 아니면 가수?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저 아가씨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생각 끝에 직원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연예인은 틀림없는데 내가 요즘 연예인을 잘 모르잖냐. 너희들은 저 여자분이 누군지 알겠냐? 그때 직원 하나가 말했다. 영화에서 봤나? 드라마에서였나? 요즘 막 뜨기 시작한 연예인이 틀림없습니다, 사장님. 나도 어디선가 본 것 같긴 한데 생각이 잘 나질 않아서. 그때 식당에서 가장 가방끈이 길다는 주방 보조가 그것도 모르냐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척 보면 모르겠습니까? 난 알겠는데 저 훤칠한 키 하며 늘씬한 몸매 거기다 저 완벽한 외모 딱 슈퍼모델 아닙니까? 최근 몸값이 천정부지로 뜨고 있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모델이죠. 제가 며칠 전에도 신문하고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고깃집 사장은 자신의 무릎을 치며 말했다. 슈퍼모델? 그래, 나도 생각났다. 나도 신문하고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 어느새 소영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모델이 되어 있었다. 어쩐지 포스가 대단하더라. 원래 저런 외모에서 저런 포스가 나오기가 힘들거든. 불판에서 익고 있는 고기를 맛있게 먹던 소영이가 군침을 폭포처럼 흘리고 있는 창배 길수 현민을 보며 말했다. 왜 안 먹어? 아무것도 안 먹었다며? 소영이 말에 창배가 군침을 삼키며 말했다. 우린 기다렸다가 건우랑 같이 먹을게. 고기를 정말 맛나게 씹어먹던 소영이가 갑자기 무엇이 생각났는지 혀를 차며 말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말은 내가 사주는 삼겹살은 수준 떨어져서 못 먹겠다는 말이야? 이것들이 정말 죽을래? 소영이 말에 새 녀석의 몸이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새 녀석을 노려보던 소영이가 불판에서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집어들며 말했다. 현민이 아해. 소영이 말에 현민이는 두 말 없이 입을 벌렸다. 현민이 입에 고기 한 점을 넣어준 소영이가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때? 맛있어? 현민이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얼굴 표정과 함께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말했다. 최고야. 너무 맛있어. 이번엔 길수에게 넣어주며 물었다. 넌? 길수도 맛있다며 난리가 아니었다. 또다시 소영이가 고기 한 점을 집어들자 창배가 기다렸다는 듯이 모가지를 길게 빼며 제비새끼 마냥 입을 크게 벌렸다. 그 모습을 보던 소영이가 말했다. 참, 창배 넌 건우 오면 같이 먹는다고 했지? 소영이는 그 말을 하며 고기를 자기 입에 쏙 집어넣었다. 한번 불이 붙은 길수와 현미는 불판 위의 고기를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곁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던 창배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다. 새 녀석은 걸신이라도 들린 사람처럼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그런 모습을 소영이는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잘 먹을 거면서 자식들이 빼긴. 그렇게 삼겹살 10접시를 해치우고 있을 무렵 입구 쪽이 소란해졌다. 창배가 무슨 일인가 쳐다보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며 외쳤다. 여기야 여기! 입구 쪽에 서 있는 건우와 제로원을 본 창배가 소리친 것이었다. 그런데 제로원을 알아본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며 사진을 찍어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고깃집 사장의 입은 이미 귀미까지 찢어진 상태였다. 대박이다 대박!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모델에다 천재 소녀까지. 이제 우리 집은 대박난 거야. 대박이라고. 건우와 제로원이 자리를 잡고 앉자 제로원과 소영이의 미모가 더 한층 돋보였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미 알려진 제로원을 넘어 소영이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우와, 저 아가씨 누구지? 어쩜 저렇게 예쁘게 생길 수가 있어? 난 제로원보다 저 여자가 더 예쁜 것 같아. 어쩜 얼굴 찡그리는 모습도 저리 예쁠 수가 있지? 한편 고깃집 사장님이 직접 서빙을 돌며 손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었다. 아, 저 예쁜 아가씨 말이죠? 슈퍼모델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모델이요. 어느새 소영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모델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소문은 날개 돋친 듯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8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